이번 시간엔 26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50번까지. 자, 26번에 보면 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실험 설계에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실험 설계는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즉 실험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내적 타당도, 그리고 실험 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일반화라고 하는데 외적 타당도, 두 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중에 내적 타당도, 실험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걸 변수로 말한다면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어떠한 동속 변수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내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실험 요인, 거기에 보면 실험 요인 이외에 대안적 설명을 배제하고자 한다. 실험 요인이 뭐예요? 바로 독립변인을 말합니다. 독립변인을 우리가 원인 변수 또는 실험 변수, 실험 처치, 실험 자극, 실험 요인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독립변인 이외에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 다른 변수를 통제 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배제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 설계를 하면 3대 전제 조건으로서는 바로 시간적 선행성이라고 하는 조작, 공변성이라고 하는 비교, 그리고 경쟁가설 배제, 여기는 경쟁가설 배제죠. 독립변인 이외의 다른 변수가 최대한 배제되어야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가장 진실하게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가설 배제를 진실성이라고 하는데 통제라고 합니다. 바로 그걸 배제하고자 합니다. 인과관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관계에 대한 확신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우연한 사건에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인 우연한 사건을 우리가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역사와 같은 이런 영향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일반화 가능성에 가능성은 이것은 외적 타당도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뭐 뒤에 통계적 효규 효과, 어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는 3번과 같은 역사도, 또 시간의 흐름과 같은 성숙도, 또 도구가 바뀜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 독립변인 영향력의 왜곡과 같은 도구 효과, 또는 반복되는 문제풀이와 같은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나오는 독립변인의 영향력 왜곡 효과인 검사 효과, 또 그런가 하면 통계적 효기, 또 실험 대상의 이탈, 이런 것 등이 전부 저해 요인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좋습니다. 답은 워낙 적나라하군요. 답은 4번이 되겠어요. 27번에 보시면 사전 사후 검사에서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타당도 저해 요인은 서로 다른 척도. 보통 우리가 보면은 교육 현장에서 시험용 강의를 하게 되면 시험용 강의를 할 때는 자꾸 시험용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시험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난이도를 높여서 문제를 출제하게 되고 점수는 적게 나옵니다. 진인 실력에 비해서.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 다녀오면 시험 보기 전보다 보통 2~3개를 저막는다는 얘기를 보편적으로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은 검사 도구의 난이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로 인하여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왜곡되는 이런 현상을 바로 도구 효과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외적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외적 타당도는 실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느냐, 일반화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현장 적용 가능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선행성도, 독립변인을 먼저 제시하고 종속변인을 보고, 공변성,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종속변인도 변화가 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 타당도가 높이려면 경쟁가설 배제 를 통해서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독립변인 이외의 기타 변수는 최대한 배제시키게 될 겁니다. 통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적 타당도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현장은 독립 변수 외에도 무수히 많은 변수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제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3대 전제 조건 중에 특히 통제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현장에서는 못 써먹는다. 일반화 정도는 낮다, 이렇게 해서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연구 대상의 대표성이 크면 클수록 다른 현장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영향 줍니다. 인과관계의 정도와 인과관계의 정도는 이것은 내적 타당도 문제지요. 관련 없고, 연구 결과의 일반화, 이건 외적 타당도. 기억, 디귿. 그다음에 연구 대상의 조사 반응성은 외적 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다. 조사 반응성은 조사 대상자가 되었다고 알게 됨으로써 피대상자들이 보여주는 반응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행정론에서 배우시게 되는 인과관계론,
인간관계로는 어서 연구를 합니까? 호손 전기공장에서 연구를 하는데 호손 전기공장 그 직원들은 이미 유명 대학인 하버드 대학의 두 교수가 와서 우리 공장과 우리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은 자, 우리 회사의 명예를 걸고 우리의 자존심을 걸고 이렇게 해서 더욱더 분발해야 된다는 이런 각오들을 다지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결과를 다른 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반응성은 유의적 타당도를 저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호손 효과라고 하는 것 등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옳은 거. 니은번은 관련이 없죠. 기역, 디귿, 니을번. 답이 없나요? 기역,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29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조사 연구의 단계는 우리가 조사 연구의 단계 뭐 반서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조사의 과정을 보시면 다음에 먼저 문제가 선정이 되면 세부 단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의 사전 각본을 짜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조사 설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전 각본대로 자료를 수집하지요.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나서 수집된 자료의 처리 또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의 공공성에 의해서 보고서가 작성되거나 제출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사회복지조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너무 밑에 내려갔나요? 자 보면은 여기 보면 조사 대상 변수들 사이에 논리적 구조를 설정하고 가설 설정에서 일반화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재반 활동에서 계획을 세우는 단계다. 계획을 세우는 단계. 벌써 뭐 앞에는 한번 계획을 문제 선정, 자료 분석, 측정 도구 개발, 자료 수집, 조사 설계. 답은 뭐 조사 설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어 문제가 됐겠네요. 다음에 30번에 넘어가 보시면 실험 설계에서 위생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경쟁 가설 배제, 실험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험 변인, 즉 독립 변인 이외의 기타 변수가 최대한 배제돼야 되는데 독립 변수 이외에 발생하는 위생 변수가 자꾸 있다면은 종속 변수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위생 변수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무작위 할당이라든지 또는 비교 집단이라고 하는 통제 집단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짝짓기 방법을 쓴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진실험 설계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방법을 쓸 때가 바로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무작위 집단 할당 방법을 사용을 한다. 또 그런가 하면은 동질적 집단 할당을 위해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한다. 아니죠.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신뢰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동질성이 희석됨으로 이질성 희석됨으로써 동질화될 수 있습니다. 뭐 옳지 않은 답은 2번이군요. 사전에 집단 특성을 파악하여 이질적 구성 요소를 최소화한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피실험자들을 동일 비율로 할당한다. 동일 비율로 할당한다. 이것도 동질적으로 만들어진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제비뽑기 방법. 뭐든 제비뽑기 방법에 것은 무작위 할당을 말하죠. 이용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구분한다. 뭐 무작위 집단 할당 또는 뭐 무선 표집 또는 동질적 구성 뭐 이런 등 여기 보면 답은 2번이 되겠어요. 31번에 보시면 다음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적합한 실험 설계의 방식은 다음 가설을 설명한 ADHD인가요? ADHD 주의력 결핍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ADHA야 되지 않나? ADHA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맞으면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에서 Hyperactivity 이렇게 되는데 아동에게 프로그램 유형과 실시 시기를 달리함에 따라 개입의 효과가 달라질 것이다. 자 여기 보면
프로그램 유형이 2개가 있고 그리고 실시 시기가 낮에 하는 경우와 밤에 하는 시기로 2개가 있을 때 개입의 효과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이런 실험 설계 방법은 복수의 독립변수가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해서 알아보는 것은 바로 이것은 보통 요인 설계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보통 우리가 진 실험 설계인 순수 실험 설계에는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아니면 전후 검사 설계 2개를 합친 솔로몬 4집단 설계도 있지만 복수의 독립 변수가 동시에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바로 그 미치는 개입의 효과를 알아보고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요인 설계가 되겠어요. 여기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2개의 변수, 4개의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요인 설계가 되겠습니다. 32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가 보여주는 조사 설계는 무엇인가? 복지관에서는 10명의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금연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전후로 이들을 각각 5일씩 관찰하고 그 결과를 하루 평균 흡연량으로 기록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전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들의 흡연량은 상상히 감소되었다는 걸 통계치가 있었다. 자, 이것은 독립변인인 바로 프로그램을 가미하기 전에 프로그램 실시 전후로 각각 5번씩의 관찰을 실시했어요. 바로 프로그램 개입을 독립변수 개입이라 하고 그리고 비교했을 때 흡연량 감소 효과가 나왔다.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는 준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에서 나오는 통제 집단, 비교 집단이 없이도 실시할 수 있는 예외적 사례로 시계열 설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33번에 보시면 다음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조사 설계는 1회 사례 연구보다 진일보한 설계이다. 사실은 넣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기출문제가 있어서 한번 넣어봤는데 우리가 실험 설계도 아니면서 실험 설계의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 전실험 설계 또는 비실험 설계 또는 선실험 설계 또는 원시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1회 사례 연구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비정태적 비교 집단 설계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가 거기까지 우리가 맞아야 되느냐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도 이 사회복지 조사론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그래서 한번 넣습니다. 보통 1회 사례 연구보다 진일보했다. 1회 사례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실험 설계 또 어떤 분은 이것을 선실험 설계 또는 원시실험 설계 등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1회 사례 연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1회 사례 연구 쭉 있는데 이보다 좀 진일보 되었다고 우리가 좀 더 발전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에는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가 있고 아니면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가 아니면은 비교 집단 설계라고 하는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1회 사례 연구가 나오는 순간 바로 여기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나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같은 경우는 이건 진실험 설계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라고 비동일 이것도 역시 같이 되지만 어쨌든 답은 2번 영어 번역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만은 답은 어떤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시간적 우선성과 비교, 시간적 우선성을 조작이라 하고 저희 공변성을 비교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준이 존재를 한다. 바로 여기다 액센트. 그다음에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지 못한다 하는 순간 우리는 전실험 설계 바로 이 첫 번째와 세 번째를 가지고 여기에서 찾아간다. 그리고 시간적 우선성과 비교 기준이 존재한다. 비교의 기준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답은 2번 단일 사례 사전 사후 검사 전후 검사 설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4번에 보시면 단일 사례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일 사례 연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단계 명확화 및 비교를 통해서
개입의 효과를 현장에서 즉각 확인하고자 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단일사례 연구 설계입니다. 단일사례 연구 설계의 특징은 통제 집단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론적 접근이 아니라 바로 경험적 절차를 통해서 반복 측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을 클라이언트로 한다? 유의적 타당도가 높다? 아니죠.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유의적 타당도 일반화가 높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논리적 오류예요. 반복적 자료 수집과 즉각적 관리로 개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기초전 단계의 개입 지연은 비도덕성. 그렇기 때문에 보통 ABA 설계와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이 비도덕성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초전 단계와 개입 단계, 단계 명확화가 있어야 된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35번에 보시면 단일 사례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명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단일사 한 명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예의적이지만 복수 또는 다중 기초선 설계가 있습니다. 다중 기초선 설계. 통제 집단이 설정되지 않으면 실행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통제 집단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통제 집단이 없어도. 즉 비교 집단이 없어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기초선 단계가 있기 때문에. 본래사 통제 집단은 본래 상태를 유지하는 비교 목적의 집단 아닙니까? 근데 기초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입과 개입 처리를 반복할 때 반복 측정을 합니다. 반복 측정. 여러 개의 표적 행동에 대해 기초선을 설정할 수 있다. 또 사전 자료가 없는 경우 개입 이후에 기초선 자료를 수집할. 이거는 B 설계. 여기는 뭐 다중 기초선. 여기도 마찬가지군요. 1번이 다 나온다. 다중 기초선. 보통 복수 기초선 설계. 기초선 설계와 같은 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과 4번을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뭐 2번이 되겠어요. 36번에 보시면 A, B, C, D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A, B, C, D 설계라고 하는 것은 복수 기초선 또는 다중 기초선 설계와는 달리 하나의 기초선에 다양한 개입 방법을 도입시킴으로써 어떤 개입 방법이 보다 효과적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A, B, C, D 설계가 되겠어요. 기초선 형성 후 거기에 보시면 기초선 형성 후 다른 복수의 개입 방법을 연속적으로 도입한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A, B, C, A라고 하는 하나의 기초선에다가 B라고 하는 개입도, C라고 하는 개입도, D라고 하는 개입도 이렇게 해서 보다 효과적인 것이 뭔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우연한 사건은 개입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죠. 우연한 사건이라고는 히스토리라는 변수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서로 다른 개입 방법의 효과성을 비교한다. 기억번, 디귿번은 같이 가는 거고 다중기초선 설계는 순서 효과를 통제할 수 있게 한다. 여기는 다중기초선 설계가 아니라 ABC 설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념과도 차이가 있지만 다중기초선 설계와 같은 경우에도 순서 효과 있습니다. 학습 효과도 있고 그렇거든요. 기억번과 디귿번, 기억번과 디귿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에 보시면 설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상의 기술, 있는 그대로 써 내려가는 거지요. 현상의 기술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인, 집단, 사회적 가공물 등을 분석 단위로 한다. 때문에 이 분석 단위는 사회복지조사에서 분석 단위는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뭐 사람만, 어떤 집단만 하는 것이 아니다. 대규모 모집단 태도와 성향을 측정할 때 적합한 방법이다. 비용이 많이 들고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 비용이 많이 들고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것은 질적 조사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 여기는 특히 면접이나 또는 관찰과 같은 경우에도 예상외로 비용이 쏠쏠하게 또 편견이 개입될 수가 있는 거죠. 관찰자의 삶의 과정이 자기는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객관적의 기준의 하한선이 바로 삶의 과정에 묻었던 자기의 삶이었어. 이렇게 표본 후 소재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 때 눈덩이식 그죠? 표본 후 소재가 부족할 적에는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누적 표집이라고 할 때는 눈덩이식 표집으로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어요.
38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면접 설문조사와 비교할 때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가 갖는 장점은 똑같은 설문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면접법에서는 질문을 하고 설문을 하고 그걸 연구자인 면접관이 기록해 갈 겁니다. 그에 비해서 자기 기입식 설문은 자기가 이 문제지를 받고 자기가 체크하거나 자기가 써내려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가 갖는 장점. 복잡한 쟁점을 다룰 때 효과적이다. 복잡한 쟁점에 다양한 변수가 있고 다양한 이런 그 요인들이 있을 때 다룰 때 효과적이다. 이건 자기 기입보다는 서로 토론 방식이라든지 면접을 할 때 보다 좀 괜찮을 것입니다. 설문의 응답률이 높다? 아니죠. 여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문지법, 바로 이제 질문지법이라고 할 때 자기 기입식을 주로 하는데 큰 문제점이 뭐냐면 회수율이 낮다. 반응의 진실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설문의 응답력, 말하면 회수율도 낮고 반응의 진실성도 낮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다음에 혼동을 일으키는 질문에 대한 추가 설명이 불가능하죠. 이것은 앞에 문제를 낸 사람이나 질문한 사람이 있어야 추가 질문이 가능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개인의 민감함, 답은 4번이군요. 자기 기입식은 사적 영역에 관련된 또는 개인에게 민감한 영역에 대한 질문을 할 적에 아주 유리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시간이 덜 걸리지만 비용면에서는 별 차이. 비용면은 싸게 들지만 면접은 아주 비쌉니다. 저것과 비교할 때니까 비용면은 아주 별 차이가 아주 싸고 시간은 더 걸리고 그렇습니다. 39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대규모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주요 정보 제공자를 활용한 욕구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이나 사회복지조사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욕구조사 방법으로서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이란 주로 서비스의 이용자나 또는 공급자나 또는 정보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그 조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본 추출이 용이하다. 그렇죠. 언제나 부딪힐 수 있는 이용자 또는 공급자 또는 정보 제공자니까 표본 추출이 용이합니다. 표본의 대표성이 높다. 여기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은 보통 표지부 방법으로 본다면 의도적 표집입니다. 의도적 표집이다 보니까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은 아주 의도적으로 편애를 하게 될 거예요. 편애하는 집단을 가지고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정치적 성향에 맞는 사람들만 가지고 표를 조작할 수도 있을 때 쓰는 것이 바로 이런 방법이 되거든요. 그 때문에 높다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비용이 적게 든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니까 양적 정보뿐만 아니라 질적 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 정보 제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의존한다. 다 이건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대표성이 높다는 점에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에 보시면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면접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면접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면접법. 표준화 면접은 비표준화 면접보다 타당도가 높다? 가장 잘 나오는 문제죠. 답은 1번이에요. 타당도가 뭐예요?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표준화된 면접과 비표준화된 면접, 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된 면접, 표현을 달리 쓸 수 있습니다만 표준화된 면접은 정형화된 질문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답을 하도록 하는, 질문을 하고 답을 받는 것은 표준화된 구조화된 면접이고, 비표준화된 비구조화된 면접은 소위 피면접자의 자유반응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자유반응을 통해서 하는 것은 비표준화 면접이 되겠어요. 진정 면접을 통해서 그 피면접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자유반응을 허용하는 것이, 자유반응을 허용하는 것이 또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면접법은 질문지법보다 응답 변주의 표준화가 어렵다. 그렇죠. 직접 면대면 관계를 통해서 상담 방법을 하다 보니까 면접법은 질문지법보다 제3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표준화 면접에는 개방형, 폐쇄형 질문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면접법은
면접 목적에 따라 진단적 면접과 조사 면접으로 구분된다. 좋습니다. 여기에는 앞에 가장 잘 나오는 질문도 되지만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41번에 보시면 서베이에서 우편 설문법과 비교한 대인 면접법의 장점을 오른 것은 대인 면접법은 면대면 관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면접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비용이 적게 든다. 면접법은 비싸죠. 고가입니다. 그래서 적게가 틀린 거고. 그다음에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다. 생각할 시간이 충분한 것은 우편으로 연락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편 설문법은 결국에 원칙적으로는 자기기입식 설문법이거든요. 때문에 생각할 시간은 당연히 저쪽에 많습니다. 다음에 익명성의 보장으로 응답이 수월하다. 익명성의 보장으로 응답이 수월하다는 것은 우편 설문법이지요. 주소만 알지 그 사람의 얼굴도 학력도 어떤 성장 과정도 장애 유무도 빈부격차 이건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응답률이 높다. 응답률. 바로 답은 4번이지. 질문지법은 회수율이 낮다. 즉 응답률이 낮다. 반응의 진실성을 알아볼 수 없다. 이런 것을 특징으로 하지만 여기 면접법이라고 하는 대인 면접법은 면대면 관계에서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해도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면접관은 그 사람의 언어적, 비언어적 전달 매체를 통해서 많은 것을 조사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높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외적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다. 대인 면접법은 보통 1대1 관계의 상담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일반화 가능성 없습니다.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42번에 보시면 다음 중 내용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당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타당도가 뭐예요?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라고 하는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라고 하는 반응의 진실성을 말하고 있어요. 때문에 내용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 분석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자료를 분석해서 그게 그림이든 아니면 작품이든 아니면 가공물이든 기록이든 그 내용을 분석하기 때문에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확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내용 분석의 분석 범주는 포괄적이어야 하고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적절치 않다. 원인과 결과관계, 어떤 가미한 실험의 결과를 알아보는 원인 결과관계를 증명하는 적절치 않다. 자료 수정이나 반복이 어렵다? 아니죠. 내용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자료를 옛날 같은 경우는 필사본만 가지고 오지만 요즘의 전자매체와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분석은 자료 수정이나 반복이 아주 용이하고 가능해서 융통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틀린 거죠. 다음에 양적 분석, 질적 분석 모두 사용한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43번을 보시면 2차 자료 분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나눠볼 때 1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나 조사자가 직접 관여해서 만든 자료를 말하는 것이고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는 전혀 무관하게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합니다. 2차 자료 그 특징은 그래서 연구자는 관여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비관여적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비관여적 방법이다. 그리고 내용 분석의 방법을 씁니다. 거기 보시면 기존 데이터를 수정, 편집해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편집해서 수정 분석할 수가 있지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사례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죠? 요즘 저장 매체인 것은 일일, 그다음 검색하는 방법이 특정 용어만 딱 내면 그 특정 용어에 관련된 그 자료만 촥 한꺼번에 또 뭉쳐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대규모 사례 분석이 가능하다. 자료의 결측법을 추적할 수가 없죠. 2차 자료는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자료를 추정하기는 물론 오늘날의 과학, 시뮬레이션 기법이라든지 어떤 마르코프 기법,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뽑아낼 수야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건 없습니다. 자료를 직접 수집 안 하던다. 그래서 2차 자료의 특징이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어요. 44번에 보시면 다음의 내용에서 표직 관련 용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표집 관련 용어. 자,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들입니다. 2019년 5월 31일 기준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용자 명부로부터 무작위로 500명을 추출했다. 자,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이 아니라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이게 바로 모집단, 포퓰레이션, 이게 포퓰레이션이죠. 모집단, P랑 포퓰레이션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표본을 뽑아야 되는데 표본 500명을 추출했다. 바로 이 500명이 바로 표본이 되겠네요. 표본. 이 500명을 뽑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뽑지만 그 노인들이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뽑아? 바로 이용자 명부로부터 이용자 명. 이게 바로 표집 틀이 돼요. 프레임이 되겠어요. 표집 틀. 그리고 무작위로 표집방 여기 표집방 나왔군요. 표집 방법은 무작위로 500명을 뽑았거든요. 관찰 단위는 그래서 이 건강관리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맞춤형, 여기 맞춤형이 나와 있잖아요. 맞춤형이 나온 것은 바로 관찰 단위가 개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집 틀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그들의 명부로 작성하는 이 명부가 바로 표집 틀이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5번에) 보시면 표본의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본의 크기는 표집 비용과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비용이 넉넉하다면 표본의 크기를 훨씬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시간이 넉넉하다면 훨씬 더 넓게 표집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한 변수 내의 범주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표본의 크기는 커져야 되죠. 그렇죠. 범주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표본의 크기는 커져야 됩니다.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클수록 표집 오차가 줄어들고 그 대신 비표집 오차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틀렸고. 그다음에 표본의 크기는 모집단 특성을 추정하는 정확성과 관계가 있다. 그렇죠. 정확성, 즉 신뢰성이 높다.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신뢰도는 높다. 또는 그 얻고자 하는 자료의 정확성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통계적 검증력이 떨어지면서 제2종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냥 어쨌든 통계학적 자료니까 그 정도에서 표본의 크기가 크면 표집 오차는 감소하지만 비표집 오차는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6번에 보시면 다음 자료와 관계 있는 표집 방법은 우리가 표집 방법에는 확률적 표집과 비확률적 표집이 있는데 확률적 표집에는 단순 무선 표집, 단순 무작위라고 하지요. 체계적 표집, 계통적 표집, 층화 표집 또는 유층 표집, 군집 표집 또는 집락 표집이라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확률 표집에는 의무적 표집, 그러죠. 의도적 또는 편의 표집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또 우연적 표집, 할당 표집, 누적 표집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산업인력공단은 2019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 시험 합격자 명단에서 앞쪽에서부터 먼저 5번째를 첫 번째 표본으로 하고 선정하고 다음부터는 10번 간격, 더 이상 안 봐도 되겠네. 첫 번째 표집은 모든 전체 요소에 1년 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첫 번째 표집은 단순 무선 표집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표본을 추출해 가는 과정은 계통적 표집, 체계적 표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동간 표집. 자, 이런 표집을 보시면은 이런 표집. 모든 표본 추출 단위가 표본에 포함될 확률이 동일하다. 자, 이것은 단순 무선 표집을 말하죠. 단순 무작위 표집을 말합니다. 편견이 개입되어 대표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는 비확률 표집으로 의무적 표집, 누적 표집 또는 할당 표집 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표집 방법 중 표집 오차가 가장 적어 가장 정확하고 엄밀한 것은 이것은 유층 표집, 층화 표집입니다. 전집의 규모가 대단히 클 때 사용하며 광범위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이것은 군집 표집이나 집락 표집이 되겠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원치 않는 사람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활용한 자신을 드러내기 원치 않는 사람, 여기에는 눈덩이식 표집. 한 표본을 얻게 되면 그의 소개를 받아서 하나씩 내려가는 것은 눈덩이식 표집, 누적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첫 번째 표본으로 선정하고 다음부터는 10번 간격으로 분명히 계통적 표집입니다. 이와 가장 가까운 개념은 뭘까? 자, 여기에서 보면 바로 첫 번째 표집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뽑을 때 어떠한 조사자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편견 개입이 계통적 표집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47번에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표집 방법은 성인의 정치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최상, 상, 하, 최하로 구분한 다음 각각의 계층이 모집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맞추어 1,500명의 표본을 4개의 소득 계층별로 무작위 표집하였다. 자, 여기에 보면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최상, 상, 하, 최하로 이렇게 4개로 나눴다. 4개로 구분했다. 이 말은 모집단의 구성 요소를 겹치지 않게 동일한 특성별로 하위 집단을 나눈 후 같은 특성을 가진 요소들끼리 하위 집단을 나눈다. 그것을 끼리끼리 유와 하위 집단을 나누다 층해서 유층 표집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됩니다. 유층 표집. 유층 표집을 여기 비율에 맞추어 이것은 비례 유층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층 표집에서 비례 유층 표집을 층화 표집이라고 하지요.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유층 표집 또는 층화 표집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48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표집 방법은 서울의 지역사회복지관 근무 종사자의 직무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서울시 각 구별 복지관 종사자 비율에 따라 결정된 인원수를 자기적으로 모집하였다. 자기적으로 모집했군요. 각 구별 복지관 종사자 비율에 따라 자기적으로. 자, 여기 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직무 만족도를 위해서 종사자 비율에 따라 인원수를 모집을 했는데, 자, 그 종사자 비율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가 아니라 지역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기적으로 비율에 따라 했다는 것은 여기는 할당 표집이 되겠습니다. 할당 표집. 우리가 보면 비확률 표집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할당 표집. 유층 표집과 할당 표집의 공통점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끼리 모아놓고 표본을 뽑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적이냐 아니냐. 자기적이면 할당 표집, 자기가 없으면 유층 표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49번에 보시면 외부 평가자와 비교하여 내부 평가자를 활용할 때 장점이 아닌 것은 내부 평가의 문제. 내부 평가의 문제는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평가를 자체 평가, 내부 평가, 외부 평가로 나눌 때 업무 담당자 스스로가 하는 것은 자체 평가, 그가 속한 부서나 조직에서 하는 것은 내부 평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것은 외부 평가라고 하는데, 내부 평가의 장점, 프로그램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다, 프로그램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현실적 제약 요건들을 융통성 있게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다. 참 좋게 표현은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자로부터 평가에 대한 접조를 구하기가 수월하다. 내부 기관,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해당 기관으로부터 객관성과 독립성을 아니죠. 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이기 때문에 주변 동료 직원들로부터 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50번
근거 이론 접근을 채택한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거 이론은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이런 이론들이 되겠는데 이 근거 이론, 현실 기반 이론, 근거 이론을 우리가 그라운디드 시어든 현실 기반 이론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현실 기반 이론에 쓰는데 옳지 않은 것. 조사 과정에서 이건 질적 연구니까 조사자의 관점이 중요시된다. 왜냐하면 근거 이론은 질적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이론 기반이 되겠는데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료 분석을 통해 이론을 도출하는데 그렇죠. 자료 분석을 통한 이론 도출이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연구마다 각각의 초점을 다르게 그리고 각기 다른 연구 도구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경험주의적, 실증주의적 접근인 양적 연구에서 쓰는 것이고 질적 연구는 연구 결과가 개별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반화라는 단어는 용납되지 않아요. 비구조화된 인터뷰, 관찰을 사용하므로 자료의 체계화가 중요하다. 참 중요하다 이 말은 자료의 체계화가 어렵다라는 말을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조사 연구의 상황에서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 간 상호작용이 왜냐하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연구마다 각기 다른 상징을 사용하다 보니까 상호작용이 반영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거지요.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사론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전문가도 아닌 입장으로서 강의를 듣기에는 좀 많이 불편했을 봅니다만은 시험 전략으로 본다면은 100점 만점으로 설정을 하지 마시고 70점 만점으로 설정을 하시고 덤벼셔야 심적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주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바로 성실하게 또 그에 대한 답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